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책은 알렉스 마르샹의 우주가 꿈이라고입니다. 이 책은 미술가인 알렉스가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쓴 만화책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영적 감수성이 컸던 알렉스가 이 만화라는 형식으로 영적 문헌에 나오는 심오한 세계를 과학적인 논리와 함께 고찰했다는 것이 아주 성공적이라 할 것입니다. 가벼운 만화 같지만 우리의 의식을 바꿀 수 있는 아주 심오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시각적 재미를 같이 해야 하는 이런 만화책의 내용을 낭독으로만 표현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었는데요. 재미삼아 들어보시길 바랄게요. 우주가 꿈이라고? 이 책 제목처럼 이 우주는 꿈이야. 그리고 이 책은 이 우주의 꿈에서 깨어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가르쳐 줄 거야. 넌 몸이나 뇌가 아니라 마음이야. 넌 이원성의 꿈속을 헤매는 마음이야. 곧 알게 되겠지만 비이원성의 반항에서 꾼 꿈 말이야. 몸과 두뇌는 실체가 아니라 꿈의 산물이야. 그건 꿈꾸는 마음이 만들어낸 꼭두각시일 뿐이지. 마음은 영의 창조적 표현물이야. 그리고 현재의 너에겐 그 마음이 결정권자야. 오래전에 넌 꿈을 꾸기로 했어. 하지만 이젠 깨는데 관심을 갖기로 했지. 그래서 넌 내가 이 책을 쓰는 꿈을 꾸게 된 거야. 정말 우연이 아니지. 우린 모두 한 마음. 그래서 우린 우리, 넌 나. 그래서 난 너. 그리고 이 책은 너에게 그 사실을 깨우쳐 주려는 것이야. 넌 지금도 온갖 대중매체에 홀려서 이 꿈속을 깊이 헤매고 있겠지만 이건 널 그 꿈에서 벗어나게 해줄 아주 희한한 매체야. 축하해. 오직 극소수만이 거기까지 다다를 수 있으니까 말이야. 깨어나는 첫 단계는 네가 정말 잠속에서 꿈을 꾸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거야.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그 첫 단계를 밟았었지. 예컨대 붓다는 이 우주의 꿈과 같은 정체를 알아차렸어. 사물은 실체가 없고 다만 마음에 그리 보일 뿐이니 꿈이요 미망이다. 윌리엄 세익스피어라는 영국의 시인이자 희곡 작가도 그랬어. 우리는 꿈을 지어내는 원료요. 우리네 덧없는 삶은 잠에 쌓여 있나니. 그리고 프랑스의 철학자, 수학자, 과학자이자 저술가인 르네 데카르트. 아무리 뒤져봐도 꿈과 깨어있는 상태를
확연히 구분지어질 속성을 찾을 수 없으니 이 인생이 한갓 꿈이 아님을 뭘로 장담하겠는가? 역사에 남았든 어쨌든 그 밖에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지. 하지만 달랑 우주가 꿈임을 알아차리는 건 실제로 깨어나는 것과는 한참 먼 이야기야. 진짜처럼 생생한 꿈을 꾼 적이 있어? 그 꿈에서 깨어날 수 없다면 어떨까? 꿈의 세계와 현실 세계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을까? 깨어나기 전엔 자기가 꿈을 꾸고 있다는 걸 결코 알 수가 없어. 꿈은 정말 감쪽 같아. 하지만 그 꿈에 대해 네가 책임을 지려고 하든 말든 간에 꿈이란 언제나 네가 원한 그대로일 뿐이야. 꿈이란 내가 지어낸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처럼 보이는 세계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기만술이야. 꿈은 우리 마음속에 잠재된 내용물의 투사야. 외부로 투사함으로써 우린 그게 우리와 분리된 것처럼 보이게 만들지. 우리가 꿈의 근원을 알지 못해서 꿈이 정말 꿈이란 걸 모를 때만 꿈은 존재할 수 있어. 알다시피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고 체계들은 이 우주를 꿈으로 치부하진 않아. 세상의 지배적인 사고 체계들은 이 꿈속 우주를 실제하는 것으로 만들려고 애쓰고 있지. 그건 이 세상의 지배적인 사고 체계들이 이원적 사고에 근거하기 때문이야. 이원적 사고는 꿈의 사고 방식이지. 비이원적 사고는 깨어남의 사고 방식이고. 그러니 깨어나려면 비이원적 사고 방식을 배워야 해. 이원성의 꿈은 실제가 아니야. 실제는 순전히 비이원적이지. 그건 분리도 갈등도 차이도 또 둘도 없는 순수한 일체야. 실제에는 반대극이 없어. 반대극은 꿈속에서만 외견상 존재하지. 알게 될 테지만 이게 바로 실제와 꿈을 구분짓는 차이점이야. 꿈속에선 실제가 오히려 꿈처럼 보여. 꿈꾸는 이에겐 신, 천국, 순결, 영원 같은 말이 꿈 같은 환상으로 보이고 개체, 물질, 죄, 죽음 같은 것들이 실제처럼 보이지. 꿈꾸는 자가 빠지는 궁지가 바로 그거야. 하지만 넌 다행히 이 책 덕분에 이 꿈 너머의 정보를 얻고 있어. 대중적이지만 결함투성이인 신학, 철학, 과학의 우주관은 상상도 못하는 정보를 말이야. 그리고 깨어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게 돼. 순수 비이원성의 힘을 동원해서 이 꿈을 해체시키는 법을 배울 거야. 깨어남을 숙제로 받아들일지 말지는 네게 달려 있어. 난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걸로 됐어. 준비된 사람들을 회방하지만 않도록 자기 안에 선한 천사편에 서줘. 하지만 장담컨대 궁극의 깨어남만이 유일한 문제야. 그러니 이 책은 자장가가 아니라 잠을 깨우는 응원가가 될 거야. 이 꿈에 대한 과학적 고찰. 이건 청년 르네 데카르트가 1619년 가을 독일 울룸에서 살 때 한 천사가 해준 말이래. 천사는 데카르트의 꿈에 여러 번 나타났어. 데카르트는 그를 진리의 천사라고 불렀지. 천사는 수학이 자연의 비밀을 푸는 열쇠라고 강조했대. 데카르트는 방법 서서를 썼는데
그것은 과학적 방법론의 확립에 기여했지. 그러니 과학 시간엔 강조되지 않지만 데카르트의 천사 꿈이 아니었더라면 오늘날 세상이 어떻게 됐을지는 의문이야. 그래도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 가설의 반증을 중시하는 과학 덕분에 우리는 지난 수백 년 동안 이 우주에 관해 많은 것을 발견했지. 하지만 발견을 해 갈수록 아직도 발견해야 할 것이 훨씬 더 많이 남아있다는 걸 깨닫게 됐어. 그건 과학은 모르고 있지만 꿈속에서 꿈을 이해하려는 모든 시도는 불완전하게 마련이기 때문이야. 완전하다면 꿈꾸던 네가 꿈을 깨겠지. 1931년 오스트리아의 수학자 쿠르트 괴델이 불안정성 정리라는 걸 발표했어. 괴델의 발견은 의미심장했지. 그건 어떤 수학적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논하는 데 쓰이는 모든 공식들은 자기 자신을 참조해야만 하므로 불완전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 거야. 괴델의 불안정성 정리의 뜻을 일상에 적용하자면 이 우주를 하나의 깔끔한 모델 안에 뭉뚱그려 넣으려는 연구는 최소한 자기 모순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십중팔구 명백히 불완전함을 깨닫게 된다는 거야. 그건 우리가 이 우주의 그 무엇도 완전한 참임을 증명할 수 없다는 뜻이야. 그야 이 우주의 모든 건 궁극적으로 꿈이고 진짜가 아니니까 당연한 말이지만 완전한 진실을 알려면 이 우주 밖으로 나가야만 하는 거야. 하지만 우주 밖으로 나가면 우리는 꿈을 깨워버릴 테니까 이 우주도 꿈처럼 사라져 버릴 거야. 이 우주가 가짜였음을 깨닫는 거지. 우주가 사라지지 않았다면 우린 아직도 우주를 꿈꾸고 있는 거야. 또 다른 관점으로부터 말이야. 이 우주 속에서 우리는 한정된 관점에 갇혀 있어. 관점은 인식의 부산물이지. 무엇을 인식한다는 건 그걸 의식하는 상태야. 인식할 수 있는 무엇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건 그것에 대해 무의식 상태라는 거고, 인식은 이원적이어서 수용이나 거부에 좌우되므로 한정적이야. 그건 어떤 것을 배제하는 심판 행위이지. 모든 것을 인식한다는 것은 무의식이 제거된다는 것. 모든 것을 의식함, 곧 온전한 의식을 뜻해. 온전한 의식은 꿈꾸기로 가거나 아니면 인식의 종식으로 가는 꼭지점이야. 그러니까 온전한 의식은 이 우주의 시작이자 끝인 셈이지. 지난 수십 년 사이에 과학의 관측과 발견들은 이 우주의 태초를 빅뱅까지 추적해 갔지. 빅뱅은 이 우주의 태초 상태와 그 이후에 발생한 일을 설명하는 천문학 모델이야. 빅뱅 모델은 이 우주가 지극히 높은 밀도와 열이 농축된 미시적인 점으로부터 시작해서 외부로 팽창하면서 식어갔다고 설명하지. 그리고 우주는 오늘날까지도 계속 팽창하고 있어. 만물을 왔던 곳인 그 작은 점으로 붕괴돼 돌아가게 만드는 중력의 힘을 물리치는 암흑 에너지라는 수수께끼의 힘에 의해서 말이야. 이런 걸 아는 건 멋져 보이긴 하지만 왜라는 질문의 답은 되지 않아. 빅뱅처럼 보이는 것은 왜 일어났을까? 왜라는 질문은 과학의 한계 밖에 있어. 왜라는 질문은 심리학적인 질문이어서 꿈 밖에서만 대답될 수 있지.
꿈꾸는 마음과 깨어있는 마음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하는 마음의 부분에 의해서 말이야. 이 꿈속 우주에서 물질처럼 보이는 것들은 단지 꿈꾸는 이의 심리작용의 산물일 뿐이야. 빅뱅은 우주의 맨 처음이 아니었어. 의식이 시초였지. 많은 사람들이 의식에다 온갖 영적인 의미를 갖다 붙이려고 하지. 신성의식, 그리스도의식, 고차원의식. 하지만 궁극적으로 의식은 이원성의 환영이야. 그건 실제가 아니라 꿈에 속한 것이지. 의식은 하나인 것을 둘로 갈라놓길 요구해. 관찰자와 관찰물, 곧 주체와 대상 말이야. 그러니까 의식이란 이원적 타자성을 즐기는 행위야. 그것이 인식의 기원이지. 이건 객관적 관찰자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궁극적으로 이 우주에선 관찰자가 곧 관찰 대상이지. 인식되는 그것이 곧 인식하는 자야. 꿈이 곧 꿈꾸는 자란 말이지. 그러니 의식은 우리를 잠들어 있게 하려는 속임수일 뿐이야. 우리는 거기에 빠져들지. 꿈꾸는 우리는 자신이 몸인 줄로 아니까. 그리고 그 몸이 하는 거짓말을 믿어버리지. 몸은 의식의 산물이야. 인식하려면 인식할 도구와 인식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몸은 두 조건을 다 만족시키지. 몸은 다양한 형태를 취해 몸들이 서로를 인식하려면 서로 다른 것처럼 보여야만 하니까 말이야. 몸의 아주 단순한 예는 전자야. 전자는 여타 소립자들과 다른 성질을 취하고 그에 따라 그것들과 반응함으로써 환경을 인식해. 원자도 하나의 몸이고 세포도 마찬가지, 식물도, 행성도 하나의 몸이지. 모든 사물은 자기 차원의 몸을 갖고 있어. 그것들은 본질적으로 생각으로 만들어진 몸들이 모여 또 다른 몸을 만드는 식으로 생겨났지. 이 꿈속 우주의 모든 몸들은 생각이야. 그것은 분리의 생각, 이원성의 생각, 다시 말하자면 의식의 산물이지. 생각은 외부로 투사되면 소위 물질 우주라는 집단 환영을 만들어내. 그러니까 투사된 생각은 곧 우리가 말하는 에너지야.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은 극도로 농축된 에너지야.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이 바로 그걸 말하고 있지. 물질에 담긴 에너지는 그 질량의 광속의 제곱을 곱한 것과 같다. 에너지는 꿈을 만들어내는 생각이야. 환영을 지어내는 생각이지. 그러니까 우주의 물리법칙처럼 보이는 그것도 단지 꿈꾸는 마음의 습관적 사고 패턴일 뿐이야. 그 사고 패턴이 몸이라는 물리적 세계처럼 보이는 것을 지어내고 그 몸들은 특정한 환각 경험을 공유하는 도구로 쓰이지. 이 말은 곧 몸이 인식 능력을 제한해서 한정된 채널 안에서만 교신이 일어나게 한다는 뜻이야. 예컨대 인간의 귀는 20Hz에서 20,000Hz 사이의 진동만을 감지할 수 있고 인간의 눈은 가시광 주파수대 내의 전자파만을 감지할 수 있지. 인체 기능을 확장시켜주는 도구를 이용하면 몸의 습관적 한계 너머를 인식할 수도 있어. 하지만 도구 역시 그 자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지. 도구란 퍼즐의 한 조각만을 볼 수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인간이 자신이 찾고자 하는 것을 찾아 계측하기 위해서만 그 도구를 만든다는 점에서도 한계를 내포하고 있어.
그러니 우리의 이 작은 꿈속 우주의 모델을 입증하려고 우리가 끌어모으는 정보는 불완전하게끔 되어 있어. 증거는 증명이 아니야. 우리의 모델을 입증하기 위해 될 수 있는 증거가 기껏 불완전한 정보뿐이라면 우리의 모델은 왜곡되고 불완전하기 마련이지. 예컨대 한때는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할 만한 증거가 많이 있었어. 하지만 더 밝혀진 정보들 덕분에 이제 우리는 달리 알고 있지. 그리고 오늘날의 보편적인 과학 개념들도 더 많은 발견 정보에 의해 똑같은 운명을 겪지 않으리라고는 아무도 장담 못해. 진화학상 인간이 유인원의 친척이라고 보는 생각을 살펴보자고. 그걸 누가 알겠어. 인간의 기원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를지도 몰라. 예컨대 인간은 외계의 어딘가에서 왔을 수도 있어. 이티 말이야. 인간을 외계인과 결부시킬 엄청난 증거가 묻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지. 그러니 유인원이 진화상의 조상이라고 하는 캐캐묵은 생각은 하루아침에 쓸모없는 엉터리로 전락하겠지. 만약 그렇게 된다면 유인원과 인간의 유전자가 흡사하다는 식의 낡은 증거는 재해석되어야만 할 거야. 어쩌면 우린 물이 우주 어디서나 물이 되듯이 DNA도 우주 어디서나 DNA라는 걸 깨닫게 될지도 몰라. 하지만 인간의 몸이 유인원, 외계인 양쪽 다 아니면 다른 무엇으로부터 왔든 간에 그건 여전히 꼼짝없는 꿈속의 꼭두각시일 뿐이야. 몸의 진짜 기원은 우리의 꿈꾸는 마음이기 때문이지. 과학의 울타리 안에 존재하는 몸의 복잡한 꿈속 역사는 몸을 실제처럼 보이게 하려는 하나의 속임수일 뿐이야. 그건 몸의 진짜 기원을 한정된 정보의 미궁 속에 감춰두지. 과학이란 반증 가능한 비유를 만들어내는 학문이야. 그 비유는 몸을 주무르고 확장시키고 달래주는 도구를 만드는데 때론 유용하게 쓰이지. 그래서 이 꿈속에선 과학이 편리해. 하지만 그것이 과학을 진리의 궁극적 심판관으로 만들어주진 않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악용하고 있지만 과학은 광막한 환영의 세계를 뒤져 진리를 찾고 있어. 그리고 실제를 감추기 위해 만들어진 몸에게 실제가 뭔지 말해달라고 조르지. 그런 전제로라면 과학이 실패하게 되어 있는 것도 놀랄 만한 것이 아니야. 진리는 안에 있지 밖에 있지 않아. 진정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일체뿐이야. 그럼에도 자신의 논리적 결론에 모든 걸 끼워 맞추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과학은 이 우주가 실로 덧없는 꿈임을 보여줄 증거를 완벽하게 제공해 줄 수 있어. 그 대표적인 예로 양자 물리학을 보자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컨대 양자 물리학은 관찰 행위가 관찰되는 현상을 바꿔놓고 만물이 양자 차원에서 연결되어 있어서 시공간에 구속받지 않음을 보여줬지. 물론 모든 사람이 이 발견의 진정한 의미를 기꺼이 수용하려 들진 않아. 그건 단지 꿈꾸는 자인 우리가 이 세상에다 우리가 원하는 것만 가르쳐 주게끔 가르쳐 놨기 때문이야. 다 우리의 설정이지. 그러니 우린 이 우주를 자신의 목적, 계속 자거나 혹은 깨거나에 따라 보고 해석하는 거야. 하지만 우린 결국 깨닫게 되지. 이 우주의 비진실성만이 우주의 유일한 진실이란 것을. 꿈꾸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이 우주는 실제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건 어려운 개념이야. 그래서 이 우주가 진짜가 아니라는 진실은 자기 모순처럼 느껴지지. 진실의 사회적 위계구도. 신봉자의 수가 한 사람일 때는 신념의 이름은 망상이 되고, 소그룹이 될 때는 사이비 종교가 되고, 중대그룹이 될 때는 종교, 철학, 문화가 되고, 국가가 관리할 땐 정부가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을 땐 진리가 된다. 하지만 자기 모순처럼 보이는 그것은 단지 이 우주 속으로부터 알 수 있는 진실은 한계가 있다는 사실 때문이야. 이 우주에서 한정되지 않은 유일한 것은 이원성을 꿈꿈으로써 한계라는 개념을 꿈꾼 마음뿐이야. 이원성은 마음을 창조자가 아니라 인식자로 만들어 마음은 꿈속에서도 인식하고 실제 세계에서는 창조를 하지. 이 우주에서 우리가 창조라 부르는 것은 이원적인 만들어냄이야. 이 우주에서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내면 그건 우리로부터 분리되고 영원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보여. 그건 결코 진정한 창조가 아니지. 진정한 창조는 비이원적이다. 그에 반해 만들어냄은 이원적이다. 다 이해했어? 걱정 마. 이 모든 개념을 다 이해했다면 이 책이 필요하지도 않았을 거야. 앞으로 이 장에서 말한 개념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다시 살펴볼 거야. 그러면 그 개념들이 퍼즐처럼 맞춰져서 좀 더 분명히 이해가 될 거야. 인내심을 발휘하자고. 우선 그저 이 우주가 하나의 꿈이란 것만 알아도 하나의 꿈을 꾸고 있는 하나의 마음이 있을 뿐이지만 우린 한정된 시각으로부터 그 꿈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게 개체적 존재와 각 개인의 마음이라는 우리의 착각을 부추기지. 사실 우주가 실제한다는 네 믿음을 빼고 나면 우주는 실제하지 않아. 이 우주는 실제할 수가 없어. 그래서 꿈이라는 거지.